자, 7, 8월 영역별 기출 변형 모의고사이고요. 본 모의고사의 어떤 방향은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완벽하게 분석을 하고, 기출 문제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키우고, 또 그동안의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던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펼쳐낼 수 있는가, 그리고 5개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본 모의고사의 어떤 목표와 방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최신의 그 출제됐던 문제들, 뭐 계산 문제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배제했고요. 나중에 이제 또 볼만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최대한 어떤 개념적인 부분들을 명확히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을 추리고 추려서 이제 낸 겁니다. 그래서 채점을 해보니까요. 이런 느낌 받았어요. 아, 열심히 했구나. 어, 열심히 했구나.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그리고, 어, 우리가 이제 그 천정효과가 뭐죠? 숙련자가, 어, 향상도가 적은 거야. 내가 볼 때는, 그게 있어요. 이게 공부라는 게 막 올라갈 때가 있고, 또 어느 순간에는 이제 한번 꼭 떨어질 때가 있어.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갈 때 이제 막 축 치고 올라가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가려면 그 전에 했던 노력보다 그 이상의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정체되거나 또는 이제 약간의 좀 뭐랄까 자만하거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치고 올라가질 못해요. 그러한 부분들에서 좀 이렇게 공부를 오래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7월이니까 이제 조금 더 이제 어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음, 자, 볼게요. 에너지 대사 관련 문제예요. 뭐 에너지 대사 관련 문제는 우리 임용에 있어서 전공 체육에 있어서 특히 생리학에 있어서는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서 보면 에너지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의 개념 뭐예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화학적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역학에서는 뭐예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를 ATP로 썼고요. ATP를 만들어내는 어떤 대사 과정을 우린 인원질 시스템, 무산성 해당 과정, 즉 젖산 시스템, 그리고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원질 시스템과 무산성 해당 과정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잠시만요. 인원질 시스템과 젖산 시스템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너무 작죠, 이건. 이 정도. 여기는 어디서 일어나요? 세포 질에서 일어나죠. 산화적 인산화 과정은 미토콘드리아에서요. 그럼 세포질에서는 인원질 시스템과 무산소성 해당 과정은 뭐가 생겨요? 부산물이 생겨요. 뭐 미토콘드리아에서도 부산물이 생기긴 하겠지만 우리 이너지 시스템에서는 무기염이 생겨요. 그쵸? 무기염과 수소이온이 생깁니다. 또 무산소 해당 과정에서는 젖산이 생기죠. 이 젖산으로 인해서 결국 나오는 게 수소이온이고요.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이산화탄소와 물로 완전 산화됐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질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린 하나의 ATP, 뭐 2개 또는 3개 ATP, 또는 뭐 32개에서 33개 ATP, 뭐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면 한 106개 ATP를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때 ATP를 생산하기 위한 연료를 얘기했을 때 우리 ATP를 생산하기 위한 가장 빠른 에너지 시스템이 뭐예요? 인원질 시스템이죠. 인원질 시스템에서 뭘 줘요? 크레아틴 인산을. 크레아틴 인산에서 뭐를 빼서? 인산기를 떼서 ADP에 기증하면 ATP를 재합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린 이런 과정을 공액반응 또는 커플 리액션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1차 연료는 뭐가 되는 거예요? ATP를 생산하기 위한 1차 연료는 세포질에 저장되어 있는 크레아틴 인산이다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그러면 이 크레아틴 인산은 ATP를 직접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거지만 다른 에너지원들은 화학적 분해, 이화 과정을 거쳐서 ATP를 생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의 그 영양소들이 뭐냐? 2차 연료로 분리된 영양소들이 바로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이죠. 물론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뭐 극히 어떤
굶주려 있거나 뭐 극도로 어떤 탈진 상태에 있거나 뭐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을 때겠지만 그래도 에너지원으로는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서 좀 혼란스러워요. 꼭 가로 내용은 하나만 썼으면 좋겠는데 2개 또는 3가지를 다 쓰라고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를 추려내야 될까? 그러면 이제 내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이거를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었고요. 그래서 ATP는 아데노신의 리보스의 인산기 3개가 결합돼서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얘기했고요. 인산기가 하나 떨어져 나갈 때마다 약 7에서 12kcal, 약 7.3kcal의 에너지가 방출됐어요.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는 근육이 수축할 수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ATP를 분해하려면 뭐가 활성화돼야 돼요? ATP 아제가 활성화돼야 될 텐데 ATP 아제는 근수축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애죠. 그럼 근수축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애한테 더 발달해 있을 거예요. 그러면 ST 지근섬유나 속근섬유 중 어디에 더 발달되어 있을까요? 속근섬유에 더 발달되어져 있겠죠. 산화효소는 지근섬유에 더 발달되어 있을 거고 이런 ATP 아제와 같은 근수축을 직접적으로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애들은 속근섬유에 발달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ATP 시스템을 가장 빠른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유를 얘기했어요. ATPC는 어디 저장됐어요? 어디 저장됐어요? 근육의 근형질 안에 직접 저장돼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ATP가 분해되면 여기 액틴과 마이오신의 마이오신 헤드를 꺾어서 교차결합이 형성된 상태에서 마이오신 헤드를 꺾어서 액틴이 마이오신 중심부 쪽으로 끌려오게 만들죠. 그래서 Z선과 Z선 사이 거리가 짧아진단 말이에요. 즉 근절이 짧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수축할 수 있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축기 전에 직접 저장되어 있어요. 또 ATPC는 어때요? ATP는 ADP로 변화되고 에너지를 기여해서 근수축을 만들어내요. 다시 크레아틴인산은 크레아틴에서 인산기를 분해해서 ADP의 인원지를 기여해요. 다시 ATP를 재생산합니다. 이렇게 서로 공액 반응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화학적 반응이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젖산 시스템이나 산화적 인산화 과정은 어때요? 해당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지방 같은 경우 베타 산화 과정을 거친 후에 크랩 사이클과 전자 전달기를 거쳐서 굉장히 길고 복잡한 과정으로서 ATP를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지연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바로바로 만들어낼 수 있죠. 더 중요한 건 뭐야? 산소가 없어도 ATP를 생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산소가 없어도라는 말에 여러분들 다 거의 정답으로 해드렸는데요. 중요한 건 환기작용에 의한 산소 소비가 없어도 ATP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숨을 참고도 바로 ATP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근데 우리 젖산 시스템보다는 우리 유산소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야 돼요? 환기작용에 의한 산소가 공급되어져요. 물론 당연히 숨 참고도 할 수 있어요. 저장산소에 의한 산소를 공급해서 ATP를 재합성할 수 있기는 하죠. 하지만 그 양이 굉장히 극히 소량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폭발적인 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속적인 운동을 하기도 어려운 거고. 자, 그런 부분에서 낸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 요거 틀리면 안 된다고 되게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이런 문제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자, 근사사 활주소를 얘기할 때 우리 마이오신 주변에 있는 액틴을 마이오신 중심부 쪽으로 끌어당겼죠. 그래서 우리 근육을 쭉 분해하다 보면 가장 최종적으로 액틴과 마이오신 세사가 만들어질 텐데 이 액틴과 마이오신 세사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액틴이 어느 거예요? 파란색이요, 빨간색이요? 액틴이요? 이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검은색으로 할게요. 검은색으로 선을 걷어요. Z선.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근절이죠. 근육의 최소 기능적 단위인 근수축이 일어나는 최소의 단위죠. 그럼 여기서 액틴은 뭐예요? 파란색이죠. 파란색 얘가 액틴이란 말이에요. 어디 연결돼 있어요? Z선에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마이오신 있죠. 마이오신에 뭐가 있어요? 마이오신 헤드가 있죠. 그쵸? 이 마이오신 헤드가 ATP가 분해되면서 그때 만들어진 에너지를 이용해서 마이오신 헤드가 꺾이고 레버 암 된다 그랬죠. 레버가 꺾이고 그래서 액틴을 이 중심부 쪽으로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액틴과 액틴이 어떻게 돼요? 수축이 강하게 일어나면 액틴과 액틴 사이 거리가 점점 더 짧아지게 될 거고 결국 접촉하게 될 거예요. 맞닿게 되겠죠. 그럼 뭐가 사라져요? H지역은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H지역이 사라졌다는 건 근수축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A밴드는 뭐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오신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마이오신의 길이는 짧아져요?
안 짧아지죠. 순수한 마이오신의 길을 얘기하는 거니까. I밴드는 어때요? 액틴과 다음 근절의 액틴 사이의 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액틴과 액틴 사이 거리가 근수축이 일어나면 짧아지게 되죠.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근절에 대한 부분들, 뭐 ID는 짧아진다, AD는 변화 없다, H지역은 사라진다, Z선과 Z선 사이 거리는 짧아진다. 이게 근수축이다. 뭐 이런 얘기죠. 3번 문제. 자, 오랜 시간 자전거를 탔어요. 그래서 글루코스와 인슐린의 혈장 수준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니까 자, 운동을 했어요. 운동 시간에 따라서 지금 인슐린, 빨간색으로 할게요. 인슐린은 점점점 줄어들어요. 네. 인슐린이 줄어든다는 건 뭐세요? 인슐린은 어떤 역할을 해요? 인슐린 얘는 세포에 작용해서 누구를? 글루트를 어디로? 세포막으로 옮겨요. 그래서 혈중에 있는 무엇을? 글루코스를 어디로? 세포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인슐린이 많아야 글루코스를 끌어당길 수 있는 거잖아요. 글루코스를 흡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인슐린이 부족해졌대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그 혈중 글루코스를 끌어당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글루코스는 높아졌다가, 이 글루코스가 왜 높아졌을까요? 어디선가 보냈겠죠? 어디서? 간에 있는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혈중으로 보내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혈중으로 보내줬는데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얘가 낮아졌으면 이렇게 보내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낮아져서 쭉 혈중 글루코스가 낮아지고 있어요. 혈중 글루코스가 낮아지고 있다는 건 혈중 글루코스가 세포 쪽으로 이동되고 있다는 거죠. 야, 인슐린이 낮아졌는데 어떻게 세포에 있는 세포로 글루코스를 어떻게 잡아당길 수 있어? 이건 뭐예요? 호르몬과 뭐야? 수용체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르몬이 적어지면 호르몬은 여기 지금 인슐린은 글루코스를 혈중에서 세포로 이동시키는, 흡수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는 애인데 지금 혈중 글루코스 농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장시간 운동을 하게 되면 몸은 적응을 하는 거예요. 즉 호르몬이 낮아졌으니 수용체의 민감도를 높이는 거죠. 업레귤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의 민감성을 높여서 호르몬이 적더라도 수용체가 호르몬과 결합하는 능력을 키워서 글루코스를 끌어당기게 만드니까 지금 혈중 글루코스 수준이 지금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예요? 수용체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혈장 인슐린 농도와 근육의 글루코스 요구량 사이의 이러한 모순적인 관계는 호르몬 활동이 혈액 속의 호르몬 농도에 의해 항상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즉 호르몬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역할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용체의 민감도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한편 근수축 활동으로 호르몬의 에너지 레벨을 인식하고 균형을 조절하는 무엇이 있다. 우리 이 글루트포를 세포막 근처로 이동시켜서 글루코스를 세포로 흡수하기 좋게 만드는 또 다른 활동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근수축이에요. 근수축을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해야 돼요. 이걸 누가 감지해요? AMPK라는 효소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AMPK 효소가 활성화되면 이 AMPK 효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AMPK가 활성 인산화 단백질 효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AMPK가 활성화되면 지금 근수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수축이 이루어지면 AMPK는 글루트에 또 작용을 합니다. 글루트는 또 세포막으로 이동해서 글루코스를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시작하면 뭐예요? 혈당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한테 운동을 권하는 이유가 뭐예요? 혈당을 떨어뜨리라는 얘기죠. 얘는 인슐린이 안 나오는 애들일 수도 있고 인슐린이 적은 애들일 수도 있잖아요. 혈당을 못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동을 하면 AMPK가 활성화되니까 글루트4가 세포막 쪽으로 이동되면서 혈당을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게 만드니까. 그럼 이제 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게 만드는데 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당만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겠어요? 심장이든 활동근육이든 지방을 대사연료로 사용하는 능력도 되게 좋아지고 또 당을 대사연료로 사용하는 능력도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어떤 세포 내에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AMPK입니다. 또는 활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 이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자, 운동과 호흡 순환계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건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얘기라서. 자, 지금 안정시에 비해서 안정시에 지금 산소 해리곡선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동맥의 산소 분압, 동맥. 정맥의 산소 분압 40. 동맥의 산소 분압 100일 때 헤모글로빈이나 산소 포화도는 100 정도 됐어요. 정맥의 산소 분압 40일 때 헤모글로빈 산소 포화도는 한 70 정도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하면 세포 내 환경이 변화되죠. 일단 운동을 한다는 건 뭘 많이 쓴다는 거예요? 산소를 소비한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산소는 부족하고 이산화탄소는 많아지는 환경이에요. 그쵸?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니까 체내에 탄산도 많아지죠. 그쵸? 그러니까 뭐가 많아져요? 수소이온이 많아져요. 얘기는 pH, 산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쵸? 운동한다는 건 뭐도 높아져요? 체온도 높아져요. 이런 수소이온과 체온의 증가로 인해서 우리 몸은 뭔가 반응성을 키워요. 그래서 산소 해리곡선의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동맥혈의 산소 분압이 100일 때 헤모글로빈이나 산소 포화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동맥에서 정맥으로 지금 이렇게 혈액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어디를 거쳐서? 조직을 거쳐서 흘러가겠죠. 조직을 거쳐 흘러가는 동안 앞서는 지금 동맥에서 정맥으로 갈 때 이게 뭐예요? 동정맥 산소차겠죠. 대략 한 비율로 따지면 한 30% 줬어요. 그쵸? 근데 해리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되니까 한 55 정도 가서 대략 한 45% 정도, 약 15% 정도 추가적으로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게 된 겁니다. 즉 운동을 한다는 건 내 몸에 산소가 부족해요. 이산화탄소가 많아요. 체내가 산성화되고 있어요. 그 체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운동을 하기에 지금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니, 산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니 산소를 잘 공급받을 수 있도록 몸은 최적화된 상태로 세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린 무슨 효과라 그랬어요? 보호 효과라 그랬죠. 보호 효과. 자, 보호 효과는 산소 분압이 어떨 때? O2 산소 분압이 어떨 때? 낮을 때. 또 뭐가 높을 때?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을 때. 헤모글로빈으로부터 무엇을 해리시키는? 산소를 해리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럼 반대로 할된 효과는 산소 분압이 반대겠죠. 높고 이산화탄소 분압이 낮은 환경. 여기는 어디예요? 조직이고 여기는 어디예요? 폐지겠죠. 헤모글로빈으로부터 뭘 해리시켜요? 이산화탄소를 해리시켜요. 이걸 할된 효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조직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능력과 폐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능력 중 누가 더 뛰어나야 돼요? 보호가 뛰어나야 돼요? 할덴이 뛰어나야 돼요? 할덴이 뛰어나야 돼요? 왜요? 결국 우리 몸에 이산화탄소가 쌓이면 우리 몸은 산성혈증으로 죽어요. 네. 산도가 0.1 떨어지면 우리 몸은 산성증이 나타나서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러면 체내가 이 이산화탄소나 수소이온 농도가 쌓인다는 건, 수소이 쌓이는 건 체내가 산성화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대사를 일으키는 애들이고, 대사가 일어나서 부산물인 이산화탄소나 수소이온이 나오는 애들인데, 얘 능력이 뛰어난다는 건 체내 부산물이 쌓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체내가 산성화된다는 얘기죠.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보다는 무슨 능력이 좋아야 돼요? 할된 효과의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몸은 항상 예비할 수 있는 거예요. 운동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거죠. 자, 심장으로 혈액 환류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출문제 나왔던 근육 펌프에 대한 얘기예요. 그쵸? 근육 펌프도 있어요. 우리 호흡 펌프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여기 판막 있어요. 근데 정맥 평화근의 반사적인 모에 의한 정맥 수축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은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교감신경이 그 역할을 하죠. 교감신경에서 나오는 누구? 교감신경에서 나오는 노르에피네프린이 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정맥 수축 얘기하면 뭘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교감신경에 의한 수축. 이거 얘기하라고 그랬죠. 5번 문제.
이것도 그대로 에너지 대사입니다. 자, 골격근의 글루코스 대사를 포함한 에너지 대사였고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글루코스가 세포 내로 들어왔어요. 그쵸? 어디에요? 이게 이제 세포질이고요. 세포질에 글루코스가 이제 글루코스 6인산이 됐겠죠. 6인산이 돼서 근글리코겐으로 저장되던 6인산 과당이 되든 6인산 과당을 분해해서 글리세롤알데히드 3인산이 됐고요. 쭉쭉쭉 분해되면서 결국 피브르산이 됐고요. 피브르산이 이제 전환 반응을 통해서 아세틸 코엔자임 A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크랩 사이클과 전자 전달기를 거쳐서 많은 양의 ATP를 생산해내게 될 겁니다. 그럼 가에서 해당 과정, 운동 강도는 체수용 산물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됩니까? 가에서 자, 운동 강도라는 건 산소의 요구와 산소의 섭취, 그러니까 여기 봅시다. 산소의 수요와 공급 따진다면 운동 강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수요와 공급 중 수요가 커지죠. 강도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산소의 공급은 적은데 산소를 필요로 하는 양은 되게 많아요. 그쵸? 근데 산소를 필요로 하는 건 많은데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 부족한 양만큼의 산소로 만들어낸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내야 돼요. 그때 활성화되는 게 바로 무산소 대사죠. 그쵸? 그 운동 강도가 높아지면 이 세포질에서는 무산소 대사가,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유산소 대사가 이루어질 건데 운동 강도가 높아질수록 유산소 대사만으로는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산소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니까 강도가 높아질수록 해당 과정의 기여도는 에너지 공급은 점점 커지겠죠. 그럴수록 뭐가 쌓여요? 젖산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운동 강도 높을수록 무산소성 대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탄수화물을 소비하는 양도 많아지고 체내 젖산도 많이 축적되게 되고 그래서 근육이 피로해지게 되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자, 나는 탄수화물, 아세틸 코엔자임 A입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동일한 분해 과정을 통해 생성됩니까? 뭐 단백질은 모르더라도 탄수화물은 지금 이미 나왔잖아요. 무슨 과정을 거쳐서? 해당 과정을 거쳐서.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뭘 거쳐요? 베타산화를 거치죠. 베타산화를 거쳐서 아세틸 조효소 A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반응이 아니라 서로 다른 분해 과정을 거치게 되죠. 자, 다에서 크랩 사이클이에요. 다에서 직접적으로 GTP를 생산하는 것. 우리 직접적으로, 즉 우리가 ADP에 인원지를 기여해서 ATP를 생산하는 걸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고 얘기해요. 그럼 요걸 어디서 끌어왔냐? 그러면 이제 뭐 해당 과정에서 뭐 인원지를 끌어왔든 아니면 GTP를 통해서 끌어왔든 아니면 크레아틴 인산을 통해서 끌어왔든 요 무기 인산기를 기여해서 ATP를 재합성하는 요 과정들을 우리는 기질 수준 인산화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질을 넘겨줘서 그러니까 ATP를 재합성하는 과정이죠. 그러면 광인산화는 뭐예요? 이거는 식물의 광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로 우리 얘기한 건 광인산화가 아니라 뭐예요? 기질 수준 인산화다. 그래서 우리 인산화를 얘기할 때 기질 수준 인산화, 산화적 인산화 이거 얘기했죠. 그래서 기질 수준 인산화는 그러니까 ATP가 만들어지는 무산성 과정이라든가 크랩 사이클의 GTP를 통해서 ATP를 재합성하는 과정이라든가. 근데 산화적 인산화 과정은 아세틸 코엔자임 A가 크랩 사이클에서 만들어낸 수소 이온들이 전자 전달계로 가서 ATP를 만들어낸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라에서 3NADH와 1FADH가 산화되면 이 과정에서 9개의 ATP를 만들어낸다. 맞습니까? NADH 하나의 NADH는 몇 개의 ATP를 만들어내요? 2.5개의 ATP를 만들어내요. 하나의 FADH는 1.5개의 ATP를 만들어내요. 원래 교재에서는 하나의 NADH는 2.5개가 아니라 3개의 ATP가, 하나의 FADH는 1.5개가 아니라 2개의 ATP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근데 이게 우리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이렇게 봅시다. 미토콘드리아 내막이고요. 네, 미토콘드리아 공간입니다. 미토콘드리아 내에 우리 지금 그 크랩 사이클을 거쳐서
전자전달계로 갈 때 요 NADH가 몇 개 만들어져요? 3개 만들어지죠? FADH는 하나 만들어져요. 뭐 3개고 하나고 상관없이 일단 NADH가 먼저 들어가요. 그쵸? 그래서 세포 내막 사이 공간으로 수소이온이 이렇게 움직여지죠. 수소이온이 몇 개의 수소이온이 4개의 수소이온이 이동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FADH 갈 때 안으로 2개의 수소이온이 이동합니다. 또 이어서 몇 개? 4개의 수소이온이 이동하죠. 자, 총 몇 개? 10개의 수소이온. NADH 하나는 총 10개의 수소이온을 미토콘드리아 내막 안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뭐가 많아져요? 수소이온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쵸? 수소이온이 많아지는데 요 4개의 수소이온들이 이동하는데 중요한 건 ATP를 생산해낼 때예요. 생산해낼 때. 자, 4개의 수소이온 중에서 내막 공간에서 이제 막 이제 들어왔겠죠. 들어와서 수소이온 3개가 여기 나간다고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여기다 할까? 여기다 할게요. 3개의 수소이온이 밖으로 나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포 내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하나의 ATP를 생산해요. 하나의 ATP를. 근데 이 ATP를 생산해내려면 뭐가 있었어야 돼요? 여기에 ADP도 있었어야 되고 또 무기인산도 있었어야 돼요. 그쵸? 요것들을 세포 바깥에 있는 무기인산을 안으로 끌어당기고 ADP를 바깥에서 끌어당기고 요 과정을 만들 때 그 역할을 하는 애가 바로 수소이온 하나의 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소이온 하나를 내보내면서 무기인산과 ADP를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ATP를 밖으로 내보내요. 요 과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TP를 결국 전자 전달계에서 ATP를 하나 만들어내려면 수소이온을 몇 개 써야 되냐면 4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NADH는 수소이온을 10개 만들 수 있다 그랬으니까 10개 들여보낼 수 있다 그랬으니까 4개당 하나면 결국 10개면 2.5개밖에 못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NADH 같은 경우, FADH 같은 경우 6개밖에 못 들여보내니까 결국 1.5 ATP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3개의 NADH와 하나의 FADH가 만들어진다 그랬으니까 3 곱하기 2.5는 몇이에요? 326, 7.5개 ATP고 하나 곱하기 1.5니까 1.5고 7.5 더하기 1.5는 몇 개? 9ATP를 생산해내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크랩 사이클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ATP는 몇 개예요? 크랩 사이클과 전자전달 거치면서 만들어낸 ATP는 하나의 아세틸 조효소 A가 아세틸 코엔자임 A가 들어오면 크랩 사이클과 전자전달과 거치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ATP는 몇 개? 9개 ATP 9개 ATP에 GTP 하나 만들었으니까 하나의 ATP GTP로부터 만들어낸 ATP 그래서 총 몇 개 ATP? 10개 ATP를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쵸? 네. 근데 여기서는 지금 NAD와 FAD 전자전달계만 얘기한 거니까 9ATP 맞는 거죠. 많은 전자전달계 최종 과정에서 산소가 부족할 경우 세포 내 ATP 생산은 어떤 과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전자전달계에서 여기서 결국엔 산소가 들어와서 결국 수소이온과 결합해서 H2O 물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산소가 부족하대요. 그럼 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수소이온을 완전히 분해해낼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럼 이걸 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들어오게 되면 수소이온은 그대로 해례돼가지고 체내가 산성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젖산 시스템에서 머물러야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산소성 대사 과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2조 발표 주제는 팔미틱산으로부터 만들어낸 ATP 향이에요. 지방산은 탄수화물의 긴 화학적 결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결합의 분해를 통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과정 거쳐야 돼요? 지방은. 그렇죠. 베타산화 과정을 거쳐야죠. 팔미틱산은 몇 회 주기를 갖습니까? 7회 주기를 가죠. 7회 베타산화 주기를 거쳐요. 물론 탄소, 사슬이 8개가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2개의 사슬은 한꺼번에 베타산화 과정으로 들어가서 한꺼번에 크랩 사이클로 들어가기 때문에
베타 산화 과정은 두 개는 한 번으로 마지막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팔미트산은 탄소와 사슬이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있다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쵸? 이게 팔미트산이 가지고 있는 탄소의 어떤 결합 구조인데, 이게 이제 얘네가 다 어디로 들어가요? 베타산화 과정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쵸? 베타산화 과정으로 들어갈 때 활성 지방산이 되니까 이때 마이너스 2ATP를 투자해요. 그쵸? 그래서 베타산화 과정 거칠 때 우리가 만들어지는 게 하나의 FADH와 하나의 NADH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요? TCA 사이클과 전자전달계로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세 개의 NADH와 하나의 FADH, 그 다음에 GTP 이렇게 만들어지죠. 하나의 FADH는 1.5 ATP 만들었으니까 여기 1.5 ATP, 여기는 2.5 ATP. 그래서 베타산화 과정을 통해서 몇 ATP? 4 ATP.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몇 개? 326, 7.5 ATP, 7.5 ATP. 여기는 1.5 ATP, 여기는 1 ATP. 만들어내니까 총 10 ATP네요. 10 ATP. 그러면 우리 베타산화와 크랩 사이클 전자전달계 거치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총 ATP는 몇 개요? 14개 ATP죠. 14개 ATP인데 여기서 14개 ATP를 만들어낼 거지만 2개 ATP를 썼으니까 여기는 처음에는 12개의 ATP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쵸? 최종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두 번째에서 몇 번째까지? 7번째까지는 그대로 다 내려오죠. 그러니까 여기 몇 개? 14개. 그쵸? 곱하기 14개 ATP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쵸? 6. 이렇게 되고요. 근데 여기는 뭐야? 베타산은 얘랑 같이 붙어서 내려오는 거죠. 같이 붙어 내려오기 때문에 어디만 거쳐요? 크랩 사이클과 전자전달계만 거쳐요. 그래서 마지막은 10개의 ATP를 만들어냅니다. 그쵸? 그럼 몇 개예요? 12개. 6, 1은 6, 6, 4, 24. 6, 1은 6, 4, 24. 84. 그 다음에 10개. 그럼 몇 개예요? 총 다 해서 106개 ATP가 만들어지네요. 그쵸? 네. 그래서 106개 ATP가 만들어지는데 여기 지금 지방산 활성화 되면서 활성화할 때 마이너스 2ATP 썼다 그러고 있고요. 베타산화 과정을 거쳐서 몇 개 ATP가 만들어지냐 물어보니까 베타산화 몇 번 거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그쵸? 베타산화 한 번 걸칠 때마다 몇 개 ATP 만들어내요? 4개 ATP. 4, 7에 28. 28개 ATP 만들어지죠. 그래서 베타산화 거치면서 만들어낸 ATP는 28개 ATP. 그래서 총합은 몇이에요? 28, 72, 100. 108 빼기 2. 총합하면 106개 ATP가 만들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스테아릭산은 어때요? 탄소 사슬이 하나 더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개만 더 더해주면 돼요. 14개만 더 더해주면 돼요. 그럼 몇 개예요? 130개 ATP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 쓰는데 니은은 썼는데 디귿은 왜 안 썼어? 아, 시험지 설고 그래서 점수를 못 받았잖아요. 자, 6번 문제. 다음 에너지 대사에 대한 교사 연수 자료입니다. 기출문제에 나온 내용 그대로고요. 자, 근육세포는 ATP를 저장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그쵸? 지속적인 근육 활동을 위해서는 근수에 필요한 에너지인 ATP가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됩니다. 다음 운동 지속시간에 따른 ATP 생산 비율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속시간에 따른 거잖아요. 당연히 에너지 생산의 기여도는 점점 뭐에서 뭐로 바뀌겠어요? 탄수화물에서 지방으로 바뀌겠죠. 예. 그래서 지금 요 파란색 선으로 요 과정, 가과정, 요거는 지금 점점 뭐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요게 줄어드는 건
어떤 과정이 줄어드는 겁니까? 유산소 과정과 무산소 과정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무산소 과정이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유산소 과정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가위 과정의 에너지 시스템은 이너지 시스템과 무산소 과정이니까 무슨 시스템? 젖산 시스템이든 뭐 해당 과정이든 뭐 산화적 뭐 해당 과정 그래 젖산 시스템 해도 정답. 그쵸? 해당 과정도 정답. 무산성 해당 과정도 다 정답이죠. 자, 이 시스템 속도를 조절하는 효소는 뭐며? 이 젖산 시스템 또는 해당 과정 속도 조절 효소가 뭐예요? PFK죠. 포스포프로키나우제. 그쵸? 기억의 속도를 조절하는 효소는 포스포프로키나우제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아닌데. 여기서 인원제 시스템의 속도를 조절하는 효소는 크레아틴 키나즈 CK죠. 그 다음에 무엇의 속도를 조절하는 효소? 해당 포스포프로키나기는 무엇을? 해당 과정 또는 뭐 젖산 시스템, 뭐 무산성 해당 과정, 뭐 이거 다 맞는 걸로 해드릴게요. 자, 모든 에너지 시스템에서 디귿의 변화는 속도 조절 효소의 활성도를 증가시킨다. 모든 에너지 시스템에서. 그럼 여기서 보면 자, ATP 우리가 운동을 하면 뭘 써요? 그쵸? 운동을 하면 ATP를 써요. ATP를 소비해요. ATP를 소비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ADP가 되는 거예요. 그쵸? 요 ADP가 모든 효소들을 자극하죠. 첫 번째, 뭘도 자극해요? 크레아틴 키나제를 자극해요. 그쵸? 크레아틴 키나제를 자극하면 누구를 분해시켜요? 크레아틴 인산을 분해시켜서 요 인산기를 떼다가 ADP에 기여하고 다시 ATP를 재합성하게 만들어줘요. 그쵸? ADP가 만들어졌다는 건 또 뭐도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요게 분해되고 난 무기인산들도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ADP나 무기인산이나 얘네들은 무엇을? 크레아틴 인산을 자극해요. 그래서 크레아틴 키나제를 자극하는 거죠. 크레아틴 키나제를 자극해서 크레아틴 인산을 분해하게 만들어요. 또 요게 지금 공액 반응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이너지 시스템이 계속 작동하게 되면 결국 ATP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ADP 양은 점점 많아지게 될 거예요. ADP가 점점 많아져요. 점점 많아지면 ADP와 ADP들끼리도 서로 반응을 하죠. 마이오키네아의 리액션 반응이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는 ATP를 만들어서 기여하고 자신은 뭐가 돼요? AMP가 된단 말이에요. 무기인산도 많아졌겠죠. 이렇게 되면 뭐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 몸속의 세포질 내 ATP 양은 적어,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내가 현재 세포질 내 직접 저장되어 있는 ATP 양이 적기 때문에 더 이상 근수축할 수가 없어. 1차 요령인 크레아틴 인산만으로는 근수축할 수가 없어. 그럼 다른 에너지원이 필요해. 그럼 다른 에너지원을 공급받기 위한 자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인원지 시스템에서 다음 에너지 시스템 뭐예요? 해당 젖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누구를 자극해요? 해당 효소를 자극하는 거죠. 또 어떤 상황에서? pH 수준이 높았을 때, 어떨 때? 염기화됐을 때. 염기화됐다는 건 체내가 염기화돼도 문제가 되니까 이때는 주로 고지 환경이거나 수위적 과한기가 나타나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PFK가 활성화돼요. 그럼 뭐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해당 과정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해당 과정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체내에 뭐가 만들어져요? 부산물인 수소이온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쵸? 근데 수소이온이 많아진다는 건 결국 pH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낮아진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얘는 어떤 반응? 얘는 촉진 반응이라면 수소이온이 낮아지는 건 억제 반응이 나타나요. 그쵸? 그럼 이런 상황이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기네들이 돌려서 무산성 해당 과정을 거쳐서 인원지 시스템에서 공급하지 못하는 ATP를 여기서 공급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공급하는데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젖산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젖산이 만들어지면 근수축을 하기 어려워지니까 근육이 금방 필요해지니까 필요하지 않는 에너지원을 동원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딜 자극해야 돼요? 여기를 자극해야 돼요. 크랩스 사이클을. 크랩스 사이클을 자극하려면 여기서 만들어낸 수소이온들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요 미토콘드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미토콘드리 안으로 들어가려면 얘네를 운반해주는 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NAD 플러스예요.
그리고 우리가 근수축을 하게 되면 근수축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근형질의 소포에서 칼슘이 방출이 되고 그 칼슘 방출에 의해 교차결합이 형성되고 근육이 수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수축 활동을 한다는 건 근형질 내의 칼슘의 농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칼슘의 농도가 높아지면 둘 다 뭘 자극하냐면 이소구연산 탈수 요소를 자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랩 사이클에 옥살 아세트산이 아세조효소 A와 결합하게 되면 시트르산이 만들어지고요. 시트르산 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이소시트르산이에요. 이소시트르산에서 이소시트르산 탈수 요소가 활성화되면 여기서 수소이온을 떼는 거죠. 수소이온을 떼서 어디다 줘요? 이 수소이온을 떼서 NAD 플러스에다가 수소이온 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수소이온 주고 NADH를 형성하는 거죠. 그 NADH가 어디로 가요? 전자전달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NAD 플러스가 있으면. 근데 NAD 플러스가 없으면 이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NAD 플러스가 없는 경우는 언제예요? 세포 내 NADH가 너무 많아서. 운반하는 운반차가 다 10,000원이야. 택시가 꽉 차가지고 승객을 나눌 수 없어. 승객을 나눌 수 없는데 차에서, 기차에서, 비행기에서 사람들 다 내리면 걔네들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운반할 수 없는데.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더 이상 역은 지금 초만원 상태입니다. 더 이상 역이 운행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는. 그래서 NADH가 많다라면 이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운동 강도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운동 강도가 지금 좀 낮아서 NAD 플러스가 충분히 있고 수소이온을 크랩 사이클과 전자전달계로 운반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요것은 이제 이소구연산 탈수 요소의 작용에 의해서 수소이온을 운반하고 수소이온을 전자전달계로 운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자전달계는 요 ADP하고 또 무기인산, 얘네들 운동 시작하면 얘네들 바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만들어낸 양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모든 즉 크레틴 키나제나 PFK나 이소구연산 탈수 요소나 산화 요소를 모두 자극하는 공통적인 자극 물질은 뭐예요? ADP입니다. 그쵸? 그 다음 나아 과정에서 리을 기억 A 구간과 B 구간의 주요 에너지를 공급하는 장소가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는 어떤 시스템이에요? 무산소 시스템. 여기는 유산소 시스템. 무산소 시스템은 어디서 일어나요? 세포 질에서 일어나요. 유산소 시스템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죠. 그렇죠? (7번) 문제. 자, 운동 중 에너지 대사 전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프 A에서 보니까 지금 운동이 시작됐어요. 근데 에너지원을 두 개만 얘기하고 있네요. 근육의 크레아틴 인산과 산소 섭취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산성 해당 과정은 여기서 표현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예. 하지만 지금 보니까 크레아틴만 쭉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너지 시스템이 주로 처음엔 동원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시스템이 확 늘어난 거예요? 유산소 시스템이 확 늘어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운동 중 에너지에서 전하의 그래프 내 A 시점, 근육의 크레아틴과 산소 섭취량의 그래프가 교차되는 순간임. 그러니까 에너지가 바뀌겠죠. 1차 연료인 크레아틴 인산에서 2차 연료인 지방으로 에너지가 전환됐을 거예요. 에너지 대사가 A 시점 전후 포스포프로키나제, 즉 PFK 효소 활성도를 얘기한다면 포스포프로키나제는 어떤 상황이겠어요? 여기서 지금 얘네가 줄어들 때 어디서 여기서 올라가겠죠. 올라갔다 여기서 피크를 이루고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 A 시점, 이 교차되는 시점이 해당 효소의 활성도가 가장 높은 시점이에요. 그럼 이 전후 시점이라고 했잖아요. 전후의 포스포프로키나제의 수준은 어때요? 활성도는 그 A 시점보다는, 그러니까 A 시점에 비해서 PFK 효소의 활성도는 어떻다? 높다, 낮다? 낮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 항정 상태 B구간, 요 B구간입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B구간이 여기였었단 말이에요. 그쵸?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 생성을 위해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고 있음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제에서 뭐를 줬어요? 요 B구간을 줬는데 B구간 초반 항정 상태 이산화탄소 생성량은 1.75L다. 분당 1.75L. 여기 지금 근데 산소 섭취량은 몇이에요? 분당 산소 섭취량은 2.5L고
이산화탄소 생성량은 1.75L예요. 2.5분의 1.75는 약 0.70이죠. 그래서 호흡교환율 RER을 봤더니 여기는 0.7이래요. 근데 종료 직전 항정상태 이산화탄 생성량을 보니까 3.7L래요. 근데 여기 쭉 거보니까 산소 섭취량이 몇 리터래요? 3.7L래요. 산소 섭취량이 3.7L. 이산화탄소 생성량이 3.7L. 호흡기환율이 몇이에요? 1이죠. 그럼 여기서는 뭘 썼다는 얘기예요? 지방 썼고, 여기 호흡기환율이 1이니까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에서 뭘로? 탄수화물로 에너지가 전환되고 있다. 근데 어떤 과정으로? 유산소 과정. 근데 정확히 엄밀하게 표현하면 여기는 유산소 과정이죠. 여기는 어때요? 산소 결핍 구간이란 말이에요. 무산소 과정으로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동원하겠죠. 예. 왜냐면 여기는 어떤 상황이겠어요? 마지막 라스트 스퍼트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자, 운동 후 초과산소 소비에서 EPOC 구간, 여기죠. 크레아틴인산은 ATP가 분해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로부터, 크레아틴인산은 운동 중에는 ADP의 인원지를 기하여 ATP를 합성하고, 운동이 끝나고 난 후에는 ATP로부터 인원지를 받아 크레아틴인산으로 재합성되죠. 이거는 다 지금 뭐예요? 운동이 끝난 후 어떤 반응에 의해서 ATP를 합성하는 거고, 어떤 반응에 의해서 크레아틴인산을 합성하는 거예요? 공액 반응에 의해서 합성하는 거죠. 리을과 같은 주기적인 경로에 의해 젖산이 포도당으로 변환됨, 이렇게 얘기했는데, 리을이 지금 주기적인 경로에 따라 젖산이 포도당으로 변환되는, 젖산을 포도당으로 전환시키는 곳은 어디예요? 간이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우리는 코리사이클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코리사이클의 기전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그 명칭 물어보는 문제도 이제 또 다시 한번 언급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운동의 효과와 당뇨병 예방에 대한 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2달 전부터 퇴근에 동일한 강도로 조깅을 실시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조깅할 때 숨도 덜 차고 더 오랫동안 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한계인지 심폐지구력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통해서 좀 신체적인 변화가 긍정적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더 이상 변화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강도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 인체기관에 적은 오랜 시간과 자기 강도에 따라 다르게 변화되기 때문에 적절한 강도의 부하를 일정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뭐에 따라서? 오랜 시간 자기 강도에 변화되기 적절한 강도의 부하를 일정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생리학적 근거, 즉 신체의 제 기관의 발달과 변화, 기능 개선이 트레이닝에 의해서 서서히 이루어진다는 이론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여기 있어요. 제가 인라인 하잖아요. 제가 어저께 그래서 데이터를 뽑아봤어요. 4월 며칠부터 시작해서 지금 봤더니 쭉 평균 속도하고 최고 속도가 오르막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인라인 타러 갔는데 저희가 사는 지역에 중등학교 대표회가 온 거예요. 에이스. 근데 저는 한 바퀴 도는 27초, 28초 걸리거든요. 그 친구는 그냥 타는데 한 바퀴가 20초 초반이 걸리더라고요. 21초, 22초. 그래서 걔를 한번 따라갔죠. 따라갔다가 집에 와가지고 쓰러졌습니다. 네. 진짜로 집에 와서 쓰러졌어요. 집에 와서 밥 먹고 나자마자 바로 쓰러져가지고 9시 반까지 잤어요. 네. 그래서 와이프가 저를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지는 시컷 뭐 놀고 와가지고 그냥 뒤집이 자고 있고 자기는 뭐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다 하고 있다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걸 한번 느껴보니까 제가 또 어떻게 했어요? 체력이 또 이렇게 하면 상상되겠구나 느끼게 되는 거죠. 무슨 원리? 점증 부하의 원리입니다. 유교사, 저는 얼마 전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 전당뇨 상태 진단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식사량을 줄여야겠어요. 탄수화물 섭취, 우리 혈당 지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켜. 당이 높아지면 혈중 글루코스를 간이나 근육이나 지방 조직으로 옮기는 애가 팍 나오죠? 췌장에서 뭐가 나와요? 인슐린이 나와요. 그렇죠? 인슐린이 과잉 분비를 일으키고, 이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면 혈당이 저하되면 체지방 축적이 일어나 비만이 촉진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자, 미철진 DNA 주 원인이 된 효소의 명칭과 활성도를 서술할 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 의도는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 인슐린은 무엇을? 호르몬 민감성 리파제 효소의 활성도를 낮춰요. 낮추니까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글리세롤과 유리지방산을 분해하는 애잖아요. 근데 이 분해하는 작용이 적어지는 거니까 지방을
합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슐린이 높아지면 리파즈 효소의 활성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지방 합성이 일어난다. 요걸 원했어요. 근데 여러분 답을 보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체지방 축적이 일어나 비만이 촉진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체지방률이 높아지면 우리 몸에 체지방이 높아지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렙틴이 늘어나죠. 렙틴이 늘어나면 렙틴이 늘어나는 거예요. 렙틴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쵸? 렙틴 양이 늘어나면 렙틴은 뭐를 억제시켜요? 신경 펩타이드 Y를 억제시켜요. 그러니까 신경 펩타이드 Y는 뭐 하는 애예요? 식욕을 뭐 하는 거예요? 얘를 억제시키니까, 신경 펩타이드 Y를 억제시키니까 식욕을 높이고 활동량을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뭐예요? 지방은 더 축적되게 만들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이런 걸 썼으면 렙틴이 활성화된다, 뭐 이렇게 하면 이것도 정답 인정해 드렸습니다. 근데 신경 펩타이드 Y를 얘기한다면 신경 펩타이드 Y는 억제된다, 뭐 이렇게 쓰셔야지 제가 정답으로 인정을 해드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9번 문제. 심한 운동을 하면 쌓이게 되는 젖산이 인체 내에 어떻게 제거되나요? 뭐 우리 아까 코리사이클에 대한 얘기도 나왔지만 여기서 이거를 다시 한번 좀 정의를 합시다. 원래는 코리사이클이 발견되기 이전에, 코리 부부가 그걸 발견하기 이전에 조지 브룩스 박사가 젖산 셔틀을 먼저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큰 의미에선 젖산 셔틀인 겁니다. 그 안에서 이제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젖산이 글리코겐으로 재합성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 코리 부부가 발견한 거고요. 조지 브룩스 박사는 1985년 이 용어를 처음 만들었어요. 이것은 한 세포 구획에서의 젖산 형성이 다른 구획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나는 쓰고 너는 다시 나는 부산을 만들고 너는 에너지원을 쓰고, 다시 나는 부산을 만들고 너는 에너지원을 쓰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 셔틀이라고 얘기하죠. 젖산이 셔틀 한다. 젖산 순환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러한 과정에 젖산으로부터 형성된 무엇이 미토콘드리아로 보내져 제거됩니다. 젖산으로부터 형성된 무엇이 보내집니까? 여기서 만들어낸 것은 지금 젖산이 만들어졌고, 젖산이 지금 혈액을 따라서 가서 미토콘드리아 가서 뭐 피브로산, 아세틸조효소 A, 그 다음에 뭐 트리옵사이클 전자당근초 A를 만들어냈는데, 이런 젖산으로서 형성된 무엇이 또 미토콘드리아를 보내지냐면 피르부산, 초성포도산이 보내지는 거죠. 그런 내용을 쓰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다음 미철친 니은의 경로를 가하나에 해당하는 근섬유를 포함하여 서술할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를 코리사이클로 그냥 보셨나봐요. 그러니까 간하고 근육을 또 그렇게 쓰신 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골격근 조직이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골격근 조직. 그리고 해당하는 근섬유를 포함하여 쓸 것 이렇게 단서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어떤 근섬유냐, 어떤 근섬유냐,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속근, 얘는 지근 또는 백근, 적근, 뭐 이렇게 쓰셔야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속근섬유나 백근섬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산소가 불충분한 환경에서 활성화되는 근섬유예요. 지근섬유는 지근섬유는 산소가 충분한 환경에서 활성화되는 섬유예요. 그러면 우리가 운동을 시작하고 움직일 때 우리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적근섬유가 동원돼서 젖산이 만들어지면 이 젖산은 순환하면서 어디로 가요? 그 주변에 있는 적근섬유로 가든가 뭐 순환하면서 다른 조직의 적근섬유로 가서 산소가 충분한 환경과 맞닿게 되면 젖산은 분해되면서 ATP를 생산하게 되는 거죠. 10번 문제. 자, 지금 100m 전력 질주한 직후에 숨이 찬 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에 대해 오래전부터 학자들이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선 100m 달리기와 같이 짧은 시간에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는 운동에서는 인원질 시스템이 주로 동원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기억에 의한 세포질 내 물질 변화가 수축 기전에 미치는 영향. 자, 보면 지금 요 ATP가 분해되면 ATP의 아제에 의해서 분해되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다 뭐가 있어야 분해가 돼요? 물이 있어야 분해가 돼요. 물이 있어야. 그래서 우리 몸에 분해되는 걸 뭐라 그래요? 가수분해라고 얘기해요. 가수분해. 그럼 요게 분해되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ADP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낸 뭐가 에너지가 방출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산기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요게 분리가 될 거예요. 이렇게 OH 수산기하고 마이너스하고 수소이온하고, 요게 이제 여기에 인산기가 이렇게 결합되는 겁니다. 무기인산이.
그래서 여기 인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기염. 네, 무기염이 만들어진 거고, 요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수소이온이. 그러니까 무기인산이 만들어지는 최종 산물로 세포질 내 이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뭘만 동원해도. ATP 시스템을 동원한 폭발적인 운동을 해도 세포질 내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집니다.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지면 칼슘은 어떻게 돼요? 칼슘이 분비되지만 요 칼슘이 뭐랑 결합해야 돼요? 트로포닌이 결합해야 되거든요. 트로포닌은 뭐 하는 역할이에요? 트로포마이오신을 억제해서 교차 결합을 형성하지 못하게 하는 애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트로포닌에 칼슘이 결합되면 트로포마이오신을 잡아서 교차 결합을 형성하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수소이온이 많아지면 트로포닌에 대한 칼슘의 민감도가 낮아져요. 민감도가 낮아진다는 건 칼슘이 나와도 트로포닌이 트로포마이오신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차 결합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체내에 짧은 폭발적인 운동을 통해서 이너지 시스템을 주로 동원해서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되면 세포질 내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트로포닌에 대한 칼슘의 민감도가 떨어져서 교차 결합 형성이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힘을 발현하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쵸? 근데 요거 쓰셔도 인정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항상 세트로 가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빠른 회복기 산소 소비 단계에서 산소 소비 증가의 원인, 이거 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빠른 회복기는 어디에서 얘기해요? 이너지 시스템과 어떤 산소 공급에 관한 얘기였었고, 그 다음에 느린 회복기는 젖산 시스템에 대한 얘기였단 말이야. 글리코겐과. 그래서 빠른 회복기 산소 소비 증가 원인은 인원질의 보충, 그 다음에 혈액의 산소 보충, 증가된 환기량에 대한 산소 소비, 이건 똑같은 거고, 체온 상승,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린 상승, 이건 공통적인 작용이잖아요. 그러면 하나 빠진 게 뭐예요? 혈액에 산소 공급해줬으면 조직 사이에 모두 마이오글로빈에도 산소 보충해 줬어야 되죠. 그쵸? 마라톤 같은 지구성 트레이닝 효과는 무엇인가요? 지구성 트레이닝을 지속적으로 하면 심장이 비대해지는데 이로 인해 1회 박출량을 결정하는 변인 중 용적 부하, 우리 심장의 1회 박출량을 결정하는 변인 중에 정맥 환류가 되겠죠. 정맥 환류가 돼서 우심방으로 이렇게 환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심방이 크면 많이 들어오겠죠. 그쵸? 우심방이 크면 이거를 뭐예요? 사전부하라고 얘기하고, 사전부하는 결국 우심방의 크기예요. 우심실의 크기입니다. 우심방과 우심실 크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슨 부하라고 얘기하냐면 용적 부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전부하가 커지면 우심방으로 환류되는 혈액량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이완기말 혈액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완기말 혈액량이 많아지면 1회 박출량은 증가한다. 그래서 사전부하가 크면 1회 박출량은 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나가는 데가 여기가 사후부하죠. 사후부하를 우린 압력부하라고 얘기해요. 압력부하. 왜냐면 동맥의 압력이거든요. 그래서 동맥의 압력이 높아지면 심장과 동맥의 압력 차이가 적어지게 돼요. 따라서 심장에서 동맥으로 혈액이 보내지는 양이 적어지죠. 1회 박출량이 줄어들어요. 따라서 사후부하가 커지면 1회 박출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1회 박출량은 사전부하와 비례하지만 사후부하는 반비례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요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심실 수축력이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를 부하를 크게 해주면 심실 수축력이 커집니다 라고 얘기하는 기준이 뭐예요? 프랭크 스타인의 법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용적부하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사전부하에 대한 얘기, 사전부하 써도 맞고요. 아니면 이완기말 혈액량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정맥 환류량 이렇게 얘기하면 정맥 환류가 많더라도 용적이 적으면 들어올 수 있는 양이 적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을 위해서 뭐 나는 이해해요. 이해하지만 점수를 안 줬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기출문제죠. 자, 이게 어떤 섬입니까? 여기 ST, FT, A, FT, B. 얘는 근수축 속도에 따른 표현이죠. 해박적 표현을 따진다면 여기는 적근, 여기는 백근. 근수축 동원 순서로 따지자면 타입 1, 타입 2,
A, 타입 2, B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기억린에다는 근섬유를 해부학적 기준의 근거에 써라라고 얘기했으니까 뭐라고 써야 돼요? 적근과 백근이라고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몰라서 틀렸겠어요? 몰라서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걸 너무 쉽고 기출문제 나왔던 거라서 나는 이거 신경 안 써 이러다 틀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트레이닝 형태에 따른 선택적 비대 얘기했는데 적근은 유산소 운동이잖아요. 그럼 무슨 운동? 지구성 트레이닝 할 때 발달하는 거고, 속근은 어떤 운동? 순발성 트레이닝 할 때 발달되는 거죠. FTA 섬유는 둘 다 발달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산화요소와 ATP 화제 활성도 측면에서 기억과 비교해 써라라고 얘기했어요. 니은을, 얘를. 그럼 얘는 ATP 아제의 활성도는 어때요? 낮지요. 그러나 산화요소의 활성도는 어때요? 높을 거예요. 여기는 ATP 아제의 활성도는 높지만 산화요소의 활성도는 낮게 나타나겠죠. 그럼 이걸 쓰란 얘기고요. 예. 그 다음에 12번에 신경세포의 신호전달 원리와 운동단위 동원에 대한 설명이랍니다. 그래서 신경세포에서 신호전달 시 자극이 약할 때에는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다가 시냅스 후 뉴런의 활동 전이를 형성하기 위한 충분한 신호자가 주어지면 그 자극은 전압이 감소 없이 쭉 우리가 세게 방아쇠를 당긴다고 총알이 세게 나가는 거 아닌 것처럼 역치 이하의 자극에선 반응이 없다가 역치 이상의 자극에서는 똑같은 자극이 쭉 간다라고 얘기했던 걸 뭐라 그랬어요? 실무율이라고 얘기했죠. 니은에 의해 자극들이 효과가 누적되어 신호자극 역치 전압에 도달하면 신경세포막에 있는 개폐성 나트륨 통로가 열려 나트륨 유입되면서 활동전이 발생한다. 자극들이 효과가 누적되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뭐 시간 가중 이렇게 하신 분들 얘기 있고 파장 가중 얘기하신 분도 있는데 중요한 건 서메이션 가중이 중요한 거니까 가중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다 맞는 걸로 인정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70mV 에서 지금 자극이 들어왔고요. 역치 자극 이상이 넘어서면서 활동전이가 확 일어났어요. 그쵸? 그래서 플러스 30mV까지 딱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게 뭐가 된 거예요? 탈분극이 됐죠. 이때 뭐의 개방성이 높아진 거예요? 나트륨에 대한 개방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지금 활동전이가 일어난 상태에서 나트륨이 또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에 또 반응하겠어요? 반응 안 하죠. 일단 탈분극이 일어난 상태에서는 이 전에 다시 또 다른 자극이 와서 또 다시 나트륨을 유입하더라도 그 자극엔 반응하지 않아요. 절대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절대 불응기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근데 활동전이가 끝나고 탈분이 끝나고 이제 어떤 상황이에요? 재분극 상황이죠. 재분극 됐다가 마이너스 70mV 더 떨어진 과분극 상황으로 가요. 그쵸? 그럼 과분극 상황으로 가면 이 상황에서는 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밖으로 칼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쵸? 칼륨이 나와서 세포 내 전하가 마이너스 70mV보다 더 떨어진 상태예요. 그럼 마이너스 70mV보다 더 떨어진 상태에 역치 전하까지 올려야 되는데 아까 여기서는 요만큼만 올리면 되지만 얘는 지금 요만큼이 아니라 이만큼을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더 올려야 되면 이전의 자극보다는 더 큰 자극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분극, 과분극 되는 시점에서는 이전과 같은 탈분극을 일으키는 자극과 활동전이 일으키는 자극으로는 반응하지 않고 이전보다 더 센 자극이 와야 반응하게 된다라는 걸 우리는 상대 불응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 과분극이 일어난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불응기가 나타나고 상대 불응기가 나타나고 활동전이가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절대 불응기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운동신경세포는 여러 개의 근섬에 연결되어 있으며 운동신경세포 그 세포에 지배하고 있는 모든 근섬유를 운동단위라고 얘기하죠. 운동단위는 하나의 신경섬유에 지배하고 있는 근육을 여길 통틀어서 그냥 운동 단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하나의 운동신경이 지배하고 있는 근섬유가 하나, 둘, 셋, 네 개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신경 지배비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전체를 하나의 묶음으로 얘기한다면 운동 단위로 얘기하는 거고 이 비율을 따진다면 지배 비율 또는 신경 지배비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운동 단위 동원 순서는 큰 피로를 예방하기 위한 인체의 방어적 기전으로 작동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 방어적 기전으로 작동되려면 우리가 어떤 운동 단위부터 동원돼야 돼요? 작은 운동 단위부터 동원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운동 단위부터 어떤 단위로?
큰 운동 단위로 어떻게 순차적으로 동원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순차적 동원에 올리고 여기서 그림으로 표현된다면 이렇게 동원될 겁니다. 그쵸? 요게 이제 하부 개념이 이제 운동 단위의 크고 작음을 얘기하는 게 바로 크기의 원리가 되는 거고요. 그쵸?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